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겪었던 제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끔 술을 거하게 취하는 날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종종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반응이 아주 가지각색이거든요. 일단 저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중학생 때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공부도 못했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형편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수입이 전혀 없으시니 어머니께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죠. 어머니는 노가다로 거칠어진 제 손을 어루만지시며 나는 네 덕에 산다 진호야. 우리 진호도 어서 예쁜 아가씨 한 명 데리고 와야 할 텐데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결혼은 무슨요? 얼굴도 별로고 키도 작은데 모아둔 돈도 없고 저 어머니랑 평생 살랍니다. 라고 말하긴 했지만 어머니는 굳고 반대하셨죠. 꼭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거라면서 점쟁이처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매일 같은 음주로 가정의 보탬은커녕 어머니와 저를 참 힘들게도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얼른 자립하고 싶었고 사실 저는 내심 평화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욕망이 아주 많이 커졌었죠.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공장과 노가다 일을 전전하는 저에게 연애란 참 꿈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대 때 저는 남들 다 한다는 연애는 한 번도 못한 채 모태솔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친 듯이 아주 악착같이 돈을 모으느라 바쁘기도 했죠. 작업 반장님이나 동료들도 어린 제게 아주 독한 것이라고 칭찬을 해주시곤 했거든요. 저는 남들에게 독해 보일 정도로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제 청춘을 다 바쳐서 일했어요. 그랬더니 목돈을 꽤 모을 수 있었죠. 저는 그 길로 독립을 했고 작지만 아늑한 저만의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멋진 아파트나 넓은 평수는 아니었지만요. 폭군처럼 군림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사실만으로 제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죠. 몸쓰는 일을 하다 보니 집으로 돌아와서는 잠만 쿨쿨 자는 것뿐이었지만 그래도 제 소유로 된 집이라는 건 제 어깨를 아주 으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출도 받고 돈을 더 모아 저는 저의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저는 잡부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이 된 것이었죠. 그때가 제 나이 30이었으니 시궁창 인생에서 나름 성공했다 소리를 듣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물론 남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다고 칭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땀 흘려서 번 돈에 대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제 가게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손님들도 알아주신 것이겠죠. 저는 작은 술집을 했었는데요. 동네에서 나름 단골도 생기고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혼자만으론 일손이 모자라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주는 제가 만드니 서빙하는 직원을 모집할 생각이었고 아무래도 서빙은 친절함이 필수이다 보니 남자 아르바이트생보다는 여자 알바생을 뽑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올렸고 면접까지 보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보기로 한 학생이에요? 네, 맞아요. 장사를 시작하기 전 찾아온 학생은 자신을 여대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대학생이면 공부에 집중을 좀 해야지 않아요? 내가 대학을 안 나와서 잘 모르기는 한데. 괜찮아요. 그녀는 사근사근 웃으며 자신은 곧 취업할 예정이라고 했죠. 사근사근하고 얼굴도 운동상이라서 서빙을 하면 무척이나 괜찮겠다는 생각이 팍 들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여학생을 채용했습니다. 역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한 감이라는 게 있는 건지 여학생은 손도 야무지고 손님들에게도 서글서글 잘하더라고요.
사장님, 아예 알바 참 잘 뽑았어. 아주 야무지게 잘해줘야겠어. 단골 분들께서도 이렇게 칭찬할 정도였으니까요. 요즘 애들은 싹수 없게 투덜거리면서 일하기 싫은 티나 내는 애들이 많은데 제 가게 여자 알바는 참 착한 애로 뽑았다고요. 저도 웃으며 그 생각에 동의했죠. 손님들의 칭찬도 자자하고 가게 장사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저는 고마운 마음과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달라는 생각으로 여학생에게 술을 사주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술 많이 마시지 않아? 저는 친구가 별로 없어서 그렇진 않아요. 에휴, 나 같은 아저씨랑 마시는 것보단 친구들이랑 마시는 게 훨씬 재밌지. 사장님은 하나도 아저씨 안 같은데요? 훨씬 재밌어요. 가게 마감을 한 뒤 잘 나가는 안주와 함께 술 한잔하니 점점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린 사장이다 보니 대학생과도 말이 잘 통했죠. 게다가 전문 대학교지만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참 대단한 아이구나 라는 마음과 함께 인간적인 호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는 여학생에게 점점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도 8살밖에 안 나고 매일 같이 붙어 있다 보니 게다가 제가 여자를 또 잘 안 만나봤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여자가 생기다 보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어쩔 수 없더군요. 처음에는 어린 소녀로만 보이던 여학생이 이제 여자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그녀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언제나 그랬듯이 가게 마감 후에 저는 술 한잔하고 가라며 또 야식을 만들어 주었고 그녀도 그날따라 술이 잘 들어갔는지 평소보다 많이 마시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마시라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는데 갑자기 볼이 새빨개진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당황한 채 딱딱히 굳어버리고 말았는데 글쎄 그녀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장님, 아니 오빠, 저 밤마다 오빠가 자꾸 생각이 나요. 어쩜 좋아요? 오빠는 안 그래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이 기회를 걷어차면 남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나도 미영이 네가 여자로 느껴진다 라고 말했고 그날로 저희는 가게에서 불타는 사랑을 확인한 후 아주 예쁜 연인이 되었습니다. 함께 저녁에는 일하고 새벽에는 술 한잔하며 맛있는 걸 나눠 먹는 그 시간이 제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점점 더 저희의 마음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제 평생 소원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빠, 저도 어서 집에서 나와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오빠 닮은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신기하게도 그녀는 저와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독립하는 게 꿈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나 닮은 점이 많은 저희인데 어찌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마음도 잘 맞고 정말 불타오르는 연애를 매일 밤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저희 가게에서 일을 도우며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미용 쪽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미용실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저는 제가 직장을 구한 기분으로 축하를 해줬죠. 물론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 주었고 그녀도 무척이나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도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게 됐고 저희는 합치자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은 조금 미루고 일단 혼인신고부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사니 더더욱 사랑은 깊어지고 뜨거워지더군요. 미용실 일 끝나면 이제 제 아내가 된 그녀가 제 식당에 와서 일손을 도와주고 했습니다. 일이 무척이나 힘들었을 때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몇 달을 함께 살았죠. 그런데 점점 아내가 대학생 시절과는 달리 여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죠. 미용실 일이 조금 힘들어서 그래요. 텃세가 있기도 하고요. 직장이 다 그런 거지. 힘내. 저는 그때 아내가 조금 미련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아내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고작 텃세 정도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니 뭐랄까 한심하달까요? 그래도 저는 티내지 않고 그냥 격려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그리고 제 가게는 날이 갈수록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배달도 보내고 하니 수입이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죠. 아내도 이제 점점 짬이 차다 보니 미용실에서 해야 할 일이 늘어났습니다. 저와 아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야식 타임은 꿈에도 꿀 수 없었죠. 아내보다 제가 무척이나 바빴기 때문이었어요. 배달을 새벽까지도 보냈으니까요. 사실 가게 일 때문에 가정에 약간 소홀했습니다. 가정에 충실한 남자가 되겠다던 제 신념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어느 순간 아내의 앙상한 팔다리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머리가 땡 하고 울리는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깥 일에 집중한다고 제 아내에겐 신경 쓰지 못했던 거죠. 벌이도 좋아진 마당에 그녀에게 저는 제안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면 일은 쉬고 옛날처럼 가게 일이나 돕는 게 어때? 가게도 바쁘고 여보는 직장에서 힘드니까. 그러면 저야 너무 좋죠. 제 권유로 인해 아내는 미용실을 그만두었고 제 가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출근하고 가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니 옛날 생각도 나고 저희의 사랑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결정을 무척이나 만족스러워했고 아내 역시 미용실에서 일했을 때보다 몸이 훨씬 편한지 다시 여대생 시절처럼 뽀얗고 예뻐지더라고요. 물론 술이 만땅 취한 취객에게 아내가 곤욕을 당하는 등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확실히 웃음이 되살아났죠. 가정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기분이었고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 거대한 재앙의 씨앗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달라진 그날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가게 홀은 마감하고 배달만 보내는 새벽 시간쯤이었어요. 안주로 모듬 감자튀김이 주문 들어왔고 저는 불을 올린 뒤 튀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똑같이 기름을 데웠을 뿐인데 뭐가 잘못되었던 건지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다 보니 불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포장을 준비하던 아내 역시 놀라서 우왕좌왕을 시작했습니다. 물을 뿌려봤지만 오히려 기름이 펑펑 터지기만 할 뿐 전혀 화기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보, 얼른 119에 신고해. 알겠어요. 일단 불이라도 좀 어떻게 못 끌까요? 이러다 소방차 오기 전에 가게 다 타겠어요. 꺼보라고? 아내가 적당히 수습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며 비명을 지르는 모습에 저는 수습이라도 해보고자 불이 붙은 프라이팬 쪽에 다가갔고 그 순간 펑! 작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눈을 뜬 후 듣게 된 소식은 믿을 수 없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오른손으로 정밀한 작업은 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 그리고 제 가게가 불에 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죽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그런 저를 보는 제 아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닥쳐온 불행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었고 태어난 이후에도 집에 틀어박혀 술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끔찍하게 생각했던 아버지와 참 똑같은 꼴이었죠. 아버지처럼은 안 될 거다. 가정에 충실할 거다. 그렇게 말했던 저는 어디로 갔는지. 저는 술에 취해 매일 아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가 날 말렸어야지. 나오라고 했어야지. 거기서 왜 나한테 불을 좀 꺼보라고 했어. 빨리 119에 전화했었어야지. 미안해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아내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말도 듣기가 싫더군요. 그냥 할 말이 없어 저를 달래고자 되풀이하는 말이라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아내의 말이 없었다면 제가 그 프라이팬에 다가갈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모든 게 아내의 탓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용실은 왜 그만뒀어? 그거 하나 못 버텨서 그만둬버릴 거면 네 잘난 대학은 왜 졸업했어? 미안하다고 말했잖아요. 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요. 그만.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저는 아내에게 매일 밤 저주를 퍼부었죠.
그때는 아내가 믿게만 보였습니다. 아내도 힘에 부치는지 점점 제게 짜증을 부리는 말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뽀얗고 동그랗던 뺨도 고왔던 머리카락도 다 꼴 보기가 싫었죠. 의연한 척하면서 밤마다 훌쩍거리며 울음을 삼켜내는 소리도 다 싫었습니다. 인생이 그냥 지긋지긋했어요. 사실 이래선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뭐 성공해보겠다고 이토록 열심히 살았는지 보험금이 나오긴 했지만 식당 벌이보단 한참 못한 수준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도 그 사실을 알았는지 다시 미용실에 나가서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용실을 그만둘 때 조금 안 좋게 나왔던지라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됐는데 어찌어찌 일이 잘 풀렸는지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하더군요. 그때는 속으로는 심술이 났습니다. 내 손 이렇게 망가졌는데 지 혼자 일할 수 있다고 좋아해? 저는 여전히 술만 마시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인생을 바쳐 이뤄냈던 가게가 홀라당 사라지고 손은 잘 써지지도 않으니 삶의 의욕이 모두 없어지더군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죽은 것과 다름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여보! 어딨어? 저녁 9시에서 10시 정도면 미용실을 마감하고 아내가 돌아와야 하는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아내가 집에 없더군요.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남편은 집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 왜 아직도 밖을 싸돌아 다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전화했죠. 당장 안 들어와! 시간이 몇 시야? 일이 많아요. 요즘 일 많다고 제가 몇 번 말했었잖아요. 시끄럽고 술이나 사와! 일이 많다고 하는 말이 어찌나 듣기 싫던지 저도 마음속으로 예전처럼 바쁘고 정신없게 일하고 싶었으니까요. 집에서 가만히 누워 아내를 기다리는 제 꼴이 무척 한심하고 비참했습니다. 쓸모없는 가장으로 전락한 것이었죠. 저는 괜히 소리를 버럭 질렀고 아내는 듣기 싫은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쾌한 채로 다시 잠자리에 들었고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어요. 제 옆에는 편의점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있더군요. 소주 몇 병이 들어있는 걸 보고 아내가 사서 옆에 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냉장고에 안 넣어놨다는 사실로 화가 났어요. 별것도 아닌 건데 분노가 잘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아내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외박을 한 건지 의심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술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됐습니다. 그냥 계속 잠을 자고 깨어나면 술 마시고 취하면 자고 깨고만 반복했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이상한 의심이 들어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당신 뭐하는 여자야? 어제도 새벽 1시가 넘어갈 때까지 안 들어오더라? 미용실 일이 너무 바쁘다고 했잖아요. 돈이 부족한데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저는 괜히 제게 눈치를 주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손을 잃고 돈 한 푼 못 벌게 된 제가 죄인이었죠. 그리고 아내의 귀가는 더욱 늦어졌습니다. 사실 매일 술에 취해 사느라 그 사실을 잘 몰랐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됐죠. 저는 자꾸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내가 근처에 있을 때 자꾸 낯선 향이 나곤 했습니다. 아시려나요? 싸구려 모텔 샴푸 냄새 같은 거 말입니다. 그리고 가끔 남자의 스킨 냄새 같은 것. 계속 의심스러운 정황이 쌓이고 쌓이니 수상하기만 했죠. 귀가 시간이 늦지 낯선 냄새가 묻어서 들어오지 심지어 굉장히 찝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묵직해 보이는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일찍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술이야? 소고기예요. 이 앞에서 싸게 팔길래 사왔어요. 돈이 남아 돈이야? 우리 팔자에 무슨 소고기야? 싸게 팔아서 사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먹을 돈은 벌고 있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많이 비싼 소고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다 보니 가격이 꽤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어디서 돈을 벌어오는 거야?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용실 월급이야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생활비로 쓰기도 급급한 수준입니다. 저는 나를 잡고 아내를 미행하고자 결심했어요. 그때는 정말 의심이 아닌 확신이 들었어요. 아내가 미용실에서 퇴근할 시간쯤 모자를 꾹 눌러 쓰고 나갔습니다. 검은 외투에 검은 모자까지 완전히 범죄자 차림이었죠. 작정을 했던 저는 카메라까지 빌려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죠. 저는 아내가 미용실에서 퇴근하기 전부터 앞에서 기다리며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금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분명 제게 미용실 뒤 청소를 하느라 귀가 시간이 늦어졌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원래와 비슷한 시간에 미용실을 나가는 겁니다. 저게 뭐야? 왜 지금 나오는 거야? 저는 커다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혹시나 며칠 전처럼 집에 일찍 오려는 걸까? 하지만 저의 믿음을 완벽하게 배신한 아내는 저의 집이 있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아내의 뒤를 밟았어요. 아내가 향한 곳은 한눈에 봐도 불건전해 보이는 유흥업소였습니다. 분노로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만약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더군요.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고자 했습니다.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저는 근처 돌계단에 앉아 믿을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채 혼자서 미친놈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현실을 부정하니 시간은 참 잘 가더군요. 새벽 늦은 시간이 되니 아내가 유흥주점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가서 따져 묻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반반 섞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무능력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아내에게 버려진 거라면 저는 세상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심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니 왠지 버려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카메라로 유흥주점을 벗어나는 아내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해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자는 뜻이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올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려 하는데 아내가 이번에도 집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더군요. 아내가 향한 곳은 웬 구석진 곳에 있는 모텔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제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불결하고 더러운 여자가 됐다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저는 당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물건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아내의 옷을 가위로 모조리 찢어버리고 화장품을 박살내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더군요. 그 여자가 더러운 몸으로 제 집에 발을 디딘다는 생각에 토할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다고 해도 부정한 짓을 저질러버린 여자와는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에다가 찢어진 옷과 박살난 물건들을 다 담기 시작했어요. 헉헉 가쁜 숨을 내쉬면서 말이죠. 저와의 추억이 담겼던 물건들도 다 흠집을 내서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생각보다 물건은 많지 않았어요. 아내가 검소한 편이었거든요. 그 물건들을 전부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은 뒤 집 앞에다가 다 버려뒀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격하게 움직였고 왼손만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 꽤 힘에 부쳤어요. 그렇게 있다 보니 아내가 동이 틀 때쯤에야 집에 돌아오더군요. 이게 다 뭐예요? 난장판인 집안과 쓰레기 봉투에 담겨있는 자신의 물건을 본 아내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제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주 적반하장이었죠. 당연히 아내는 제가 그 더러운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다는 걸 모를 테니까요. 뭐 하는 짓이에요? 술 취했으면 곱게 잠이나 자지. 왜 집안 물건을 이렇게 박살내고 그래요? 당신 돈 많아요? 돈. 그 말에 갑자기 정신이 들더군요. 만약 아내가 이렇게 내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돈을 벌어서 살아야 하나 머리가 영악하게 굴러갔습니다. 어차피 이런 더러운 여자와는 함께 못 살아.
저는 아내의 유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증거가 확실하게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오늘 찍은 사진은 그냥 유흥주점에서 나오는 아내의 모습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확실한 현장을 덮칠 생각으로 오늘은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끄러워! 이거나 치워! 저는 술에 취한 척하며 억지로 잠에 들었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싹 다 무시한 채로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만발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지 등등 방법을 다 알아냈습니다. 갑자기 죽었던 열정과 의지가 되살아나는 것 같더군요. 저는 아내를 심판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혼한 후에는 저 여자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모조리 소문내서 이 지역에서는 부끄러움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날은 제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꽤 좋은 카메라를 빌렸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장면을 직접 봐야 한다는 건 역겨웠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죗값을 단단히 받아내야 했습니다. 아내의 미용실 근처로 가서 그녀가 퇴근하길 기다렸어요. 제가 땀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날은 손이 축축하게 젖어들더군요. 아내가 일하는 미용실은 1층에 있었고 전면이 통유리로 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옛날 아내가 종종 욕하던 여사장에게 심하게 혼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몸이나 팔고 다니더니 이제 푼돈 버는 미용 일은 대충 하고 싶나 보지? 아내가 혼나는 모습에도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이 완전히 떨어지고 만 것이었죠. 저는 아내가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혼 소송에서 어떻게 이걸 잘 사용해야 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아내가 직장에서도 신의를 잃었다는 식으로 적어두기도 했어요. 그렇게 좀 더 기다려다 보니 아내가 미용실에서 퇴근하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미용실은 동네 미용실이 아닌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항상 머리를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한 채로 일을 했죠. 그리고 아내가 이런 말을 야식을 먹으며 제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미용실에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도 헤어 메이크업 받으러 오는 거 알아요? 뭐? 그런 여자들이 손님으로 간다고? 엄청 많이 와요. 이것저것 말도 많이 하고요.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유흥업 쪽으로 빠지기도 쉬웠을 겁니다. 그런 유의 손님 한 명에게 방법을 묻거나 소개를 받으면 됐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날도 예쁜 얼굴로 퇴근하는 아내의 뒤를 저는 다시 한번 밟았습니다. 예전에 한번 해봤다고 그런지 과감하게 뒤를 쫓아졌어요. 아내는 저번과 똑같이 유흥주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30여 분을 기다리고 저는 주점 안으로 들어가서 증거를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손님으로 오신 겁니까? 뭐요? 제 행색이 아무래도 남루했고 수상해 보였는지 앞에서 제지하더군요. 손님으로 오신 거 아니면 출입 어려우십니다. 돌아가세요, 사장님. 그 말에 저는 주점 안으로 입장을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아내가 모텔로 향할 테니 가드와 입씨름을 하느니 차라리 기다리자 생각한 거였죠. 저는 욕을 중얼거리면서 다시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참 미치고 팔짝 뛸 기분이었죠.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나오길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는 꼴이었으니까요. 인생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몸을 떨며 한참을 기다렸어요. 아주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아내가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때 시간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못해도 4시, 5시쯤 됐을 겁니다. 아내는 그때와 똑같이 모텔로 향했습니다. 옆에 남자 손님은 보이지 않더군요. 단속 때문에 아예 모텔 호수만 알려주고 만남을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모텔로 올라갔고 저는 또 20분 정도 후에 모텔 카운터로 갔어요. 사실 약간의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까처럼 출입조차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카운터에 사장이 자리를 비웠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텔 안에서 어떻게 미영이를 찾아내지? 운 좋게 모텔 안으로 출입은 했지만 아내가 묵고 있는 호실을 몰랐습니다.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
조금 전 들어온 아가씨가 몇 호실을 쓰냐고 묻기라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심이라도 받아 내쫓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일단 막무가내로 모텔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낡고 허름한 곳이라 그렇게 크지 않은 게 다행이었죠. 안 되면 문에 귀라도 대볼 심정으로 모텔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에서 불빛이 밝게 새어나오고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이씨, 이 아줌마야. 오늘 욕조 제대로 청소 안 되어 있다고 컴플레인 들어왔었잖아. 안 그래도 손님 없는데 아줌마 때문에 더 떨어지게 생겼어. 죄송합니다. 제가 본다고 봤는데. 모텔에서 청소하는 직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한 모양인지 혼나고 있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런 것 따위에 정신 팔릴 시간이 없었던지라 빨리 그 방을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큰 소리가 나면 어떻게든 시선이 가지 않습니까? 방 안을 지나치면서 살짝 그 안을 훑어보는데 그 방 안에 익숙한 여자가 고개를 푹 조아린 채로 있는 겁니다. 저건 미영이잖아. 미영이가 대체 왜 모텔에서 혼나고 있는 건지 순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점에서 남자를 물어 모텔로 온 줄로만 확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장면에 머리가 단단히 굳고 말았습니다. 아니, 일만 시켜달라고 사정해서 시켜줬으면 일을 제대로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아줌마가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때를 부려서 현금으로 돈도 줘. 새벽에 일해야 한다고 해서 그거 배려해줘. 내가 못해준 게 뭐예요?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일할게요. 뭐 불쌍한 사정 늘어놓으면서 사정할 땐 언제고 돈 주니까 이제 일은 대충 해도 된다 이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호실은 청소 다시 할게요. 이건 월급에서 다 제외입니다. 알았어요? 일 똑바로 해요. 애 엄마라고 불쌍히 여겨 일하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혀를 쯧쯧하며 모텔 사장이 방을 나오려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황급히 구석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혹시나 그들이 저를 발견할까 봐서요. 저는 그 길로 몰래 모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니 그간 아내가 새벽에 무슨 일을 했었던 건지 다 알겠더라고요. 네, 아내는 뭔가 마음이 아픈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유흥주점을 청소하고 모텔 방을 청소했던 겁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저 먹일 소고기나 사왔던 아주 미련한 여자가 제 아내였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은 드물었지만 마주치는 사람이 이상하게 바라볼 만큼 길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이 흘렀습니다. 밀려오는 너무 큰 슬픔에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화를 내온 제 모습과 아내를 의심한 모습이 떠오르며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애 엄마라는 건 무슨 소리지? 모텔에서 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왠지 이상한 감이 들더군요. 집에 도착한 저는 아내가 매일같이 쓰던 가계부 다이어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니, 확인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이어리 맨 앞장에서 펄럭이며 떨어지는 아기 초음파 사진 한 장. 남편도 없이 산부인과에 가봤을 아내의 심정이 어땠을지 초음파 사진은 뚝뚝 흐르는 제 눈물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모텔 청소까지 마친 아내는 집에 들어왔고 아이처럼 엉엉 우는 제 모습을 보며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왜 울고 있어요? 미영아, 미영아. 저는 아내의 이름만 하염없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보처럼 그녀를 믿어주지 못한 저에 대해 몽땅 털어놨습니다. 내가 널 믿지 못해서 이 사진을 찍으려고 돌아다녔다. 정말 미안해. 오해할만 했어요. 저라도 의심했을 거예요. 그런 걸로 너무 미안해하지 말아요. 잘 해결됐으니 더 잘된 거 아니겠어요? 저도 당신 손 볼 때마다 당신에게 항상 미안했어요. 아내는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제 천사 같은 아내는 자신을 의심한 저에게도 자비의 손길을 베풀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오랜만에 옛날 연애 시절처럼 정말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아내에게 석고대죄한 저는 그날 이후 다시 옛날처럼 살아보려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술도 끊었죠. 남편으로서 꽃처럼 아름다운 제 아내가 유흥주점이나 모텔을 청소하는 건 도저히 볼 수 없더군요. 손님들을 맞아야 하는 가게는 어려웠지만 배달 전문 업소로 업종을 등록하여 다시 장사를 시작했고 이전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모텔에서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아내를 내쳤다면 제 인생은 얼마나 후회로 얼룩졌을까요? 이제는 예쁜 딸아이를 낳고 새 식구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종종 이때의 기억을 아내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진심 어린 제 사과에 아내는 민망해하지만 저는 아직도 아내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저를 구원해준 아내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